WTO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WTO가 여전히 협상의 장이자 분쟁 해결을 위한 수장으로 잘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다자주의를 위한 힘이 될 것이다. WTO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유능한 여성이 WTO를 이끌어 나갈 적기다. 한국처럼 남성 우위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내가 개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최근 유명희 본부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5일 전부터 시작된 WTO 사무총장 선거 2차 라운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전 재무장관 등 총 5명의 후보가 살아남았는데요. 다음 달 6일이면 최종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 2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3차 라운드에서는 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방식인데 현재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전 장관의 결승전 대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국제기관 베텔스만 재단이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가장 많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등 통상교섭 부문에서 보나 국제기구 지도자로서의 자질로 보나 유명희 본부장이 압도적인 스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일한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과의 WTO 분쟁입니다. 1년 전 시작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한국과 일본이 WTO에서 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64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만 가능한 WTO 사무총장 자리를 일본의 반대 때문에 한국이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놓고 한국이 WTO 사무총장이 되면 안 된다,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밝혔고, 최근 일본의 총리가 아베에서 스가 총리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한국을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향한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과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4개 분야가 이번 규제의 핵심인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양자암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로 등극했습니다. 유럽에서 스위스는 물론이고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 등 총 14개 구간에 한국의 SK가 소유한 IDQ의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고, 반면 일본은 6개 구간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제외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방해 작전도 완전히 박살내버릴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OECD 사무총장 선거 출마까지 거론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맥을 총동원해 유명희 본부장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아우레스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의 정책과 방법에 큰 영감을 받았다며 아시아 국가 외교장관이 루마니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경화 장관을 초대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대해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장관이 다른 나라의 재외공관장 회의에 초청을 받아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이번 루마니아의 초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가 한 단계 강화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강경화 장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유명희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곳은 모하메드 알사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장관, 칭기스 아이다르 베고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루이스 가에고스 치리보가 에콰도르 장관,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클라우디아 블룸 카프로 데 바르베리 콜롬비아 외교장관,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교장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까지 동남아에 믿기지 않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함께 거론하며 유명희 본부장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 매거진 더 디플로마스는 현재 1차 선거 라운드를 통과한 5명의 후보 중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더 디플로마스는 유명희 본부장을 포함해 3명의 여성 후보가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유일한 아시아인이다. 미국과 중국, 부유한 나라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싱크탱크 CIGR의 로힌틴 메도라 박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명희 후보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고 자본주의의 올바른 경제 성장 과정이라 칭송받고 있다. 금은 자신의 색깔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일 관계를 불나는 주문도 나란히 포함됐다. 이혼계좌의 신문은 19일 아베 정치 계승을 내세우는 스가 총리가 가장 중압감 느끼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이라면서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스가 총리가 취임 첫날 밝힌 미일 동맹이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과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외교 문제도 언급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경제, 안보 등 넓은 범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매년 생기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체제가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케이는 강제징용 문제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상호 불신을 누그러뜨리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스가 총리에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구상하는 외교 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달라고 했다. 서일본 신문 아베 역사 문제 배려 부족 규슈 지역 최대 매체인 서일본 신문은 20일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하며 정상 간대화가 끊긴 한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정제부를 찍어야 한다고 썼다. 신문은 양국 사이의 가장 큰 현안은 역사인식 문제라면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 아베 총리의 말과 행동에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스가 총리에는 정부 교체를 기회를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면서 스가 총리가 전날 강조한 일본인 납부자 문제나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가 국제사회 첫 메시지로 방사능 오염수 배출.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제사회 첫 메시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24차 국제 원자력기구 총회에 원전 오염수 처리의 안정성을 강조한 이노우에 신지 내각부 동명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IAEA 총회는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 열세 만에 진행되는 국제 행사로 스가 내각의 초대교 무대입니다. 취임 후 국제사회에 내놓는 공식 메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되는 겁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리 선거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를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는 스가 1총리 이 뉴스의 근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수 처리로 임기 연장의 군스가 내각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1년여 뒤 취임한 아베 총리는 집권 기간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122만 제곱미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매일 하루 160제곱미터씩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가가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2022년 137만 제곱미터까지 오염수가 늘어나면 더 이상 저장할 여력이 사라집니다. 물론 저장 공간을 늘리면 해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증설 방식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내년 9월 이후 총리 재선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스가 내각은 74% 지지율을 기록해 역대 총리 중 세 번째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높은 인기를 기반으로 국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아베 그림자를 넘어서 자기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처리 불가피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언급한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흘 만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21일 청와대는 지난 19일 접수된 스가 총리의 답신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말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말했지만 아베 외교를 계승한다는 스가 내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꼬일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은 강하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행한다면 동아시아 국가 협력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